예, CBS 라디오 박정우의 한판 승부 함께 하고 계시죠. 내년 우리 대학병원 소아과 청소년과 지원자 수가 전국적으로 3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 소아과 병원도 붕괴 상황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인지, 그럼 대안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의 이주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교수님, 김 수장님. 안녕하세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소아과 진료가 이렇게 어렵게 됐나. 네. 특히 또 이 전문의 지원한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33명밖에 지원 안 했다. 네, 맞습니다. 왜 이런 현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사실 이거는 이번 해의 문제만은 아니고 예. 이 문제가 불거진 거는 이미 한 5년,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달이 됐던 거는 이미 3년 전부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의가 좀 늦어진 부분도 있죠. 이 적정선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래 저희가 모집하는 건 200명 정도를 전국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요는 전체 의료의 필요량과 그리고 이 전공의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수의 숫자, 그리고 그 각급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충분한 트레이닝이 될 수 있는 환자의 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보건복지부 수련평가위원회, 병원 이렇게 다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물론 아이들이 요즘 워낙 줄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앞으로는 정원 자체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용하게 되는 의료의 양이 예전에 비해서 1인당 더 증가하기도 했고 의료의 발전 때문에 미숙아들이 더 많이 생존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서는 1인당 또 필요한 의료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 될수록 이미 태어난 아이들은 더 확실히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출생률의 감소에 비례해서 줄이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여전히 예전에 60-70% 이상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은 전체 정원의 16% 정도만 채워진 상황이 16%? 네. 이게 앞으로 이제 큰 문제가 되겠네요. 이미 소아과가 문을 닫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 벌써부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전황이? 1차 병원의 경우에는 코로나 겪으면서 워낙 수가 자체가 또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절대 이 환자 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유지를 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알기로만 660곳 이상의 병원들이 폐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아동병원이나 2차 병원들도 소아과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병원 마찬가지로 개원가나 아니면 대학병원에서의 미래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된 인턴, 이제 초기 의사들 입장에서는 다른 과의 선택지가 있고 혹은 수련을 받지 않는 선택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소아과를 굳이 선택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미래가 없다는 건 다른 과, 이를테면 피부과, 안과, 내과 이런 과를 선택하는 게 더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과가 미래가 있다기보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유형의 장점이 있거나 이를테면 돈을 잘 번다,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 혹은 무형의 자산, 내가 이걸 했을 때 정말로 사회적 뿌듯함이나 안정감이나 그런 걸 보람이나. 느낄 수 있다. 혹은 미래에 앞으로 이게 잘 될 것 같은 전망이 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그 직업을 어떤 직업이 됐건 선택을 할 텐데요. 지금 소아과는 그 중에 하나도 충족이 사실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슬픈데 네, 이걸 억지로 하라고 할 수가 없죠. 하실 때는 그러니까 전공의 선택하실 때는 좀 달랐나요, 지금하고는? 그때는 이미 15년 정도 전이기 때문에 15년 전. 그때 저는 실제로 경쟁해서 들어왔고 그때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도 사실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이들 적어질 거라서 너의 돈은 많이 못 벌 거다 이 얘기는 했어요. 네네. 하지만 소아과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학문으로서 매력적이고 임상과로서 장점이 정말 많은 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30명이면 3,000명 이상 배출되는 한 해에 의사 중에 1%인데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워낙에 원하던 과였죠. 교수님이 되셨잖아요. 15년 전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현재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그때 생각했던 보람을 느끼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오직 사명감 때문에 일을 선택할 수는 없는 그렇죠. 일이고 여러 가지 저의 성향이나 저의 개인적인 삶과의 밸런스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소아과를 선택을 했고 지금 소아응급
분과에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는 그래도 저 수학과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냥 뭐 이렇게 이해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래. 예. 최근에는 저 수학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장 왜? 저부터도 그래 잘 고민을 해봐. 수학과 전공이 교수이신데도 네. 인문학 할래요 이렇게 오면 미학 전공할래요. 나가려가지고. 비슷합니다. 예, 웃지만 약간 슬픈데요. 또 이제 전공인들이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 이제 언론 보도 나온 내용 중에 하나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이게 또 지적이 되더군요. 네. 다른 전공과보다 잔일이 많고 건강보험, 네. 비급여 수익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 네. 겁니까, 그게? 예를 들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나 배탈이 나서 온다고 치면 네. 진료 볼 때부터 차이가 납니다. 접수할 때도 예. 간호사나 조무사분들이 환자를 처음 받을 때 네.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뭐 기저질환 뭐가 있으세요? 그냥 묻고 끝납니다. 근데 아이들은 들어오면 키 재고 몸무게 재고 그러네요. 어머님이랑 면담하고 뭐 굉장히 길어요. 기죠. 진료를 볼 때도 어른들은 들어오셔서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럼 배부터 보면 됩니다. 가만히 있죠. 그런데 아이들은 일단 그냥 웁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왜 왔는지를 부모님들이 물론 말씀하시지만 그게 대부분 틀릴 때도 또 많기 때문에 아하. 애가 우는데 배가 아픈 것 같아요지 배가 확실히 아파요는 대부분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봐야죠. 봐야 되는 거고 진찰을 하나하나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아이가 계속 울면서 보내주는 몸의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사인이라던가 목소리라던가 그걸 계속 판단을 하면서 진료를 봐야 돼요. 네. 그럼 뭐 귀를 봅시다. 그럼 어른은 가만히 계세요 하면 되지만 아이들은 2명, 3명이 붙어서 잡아야죠.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력이 많이 들고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그 와중에서 혹시 막 아이가 울어서 뭐 귀가 찔린다거나 그러면 주사 한 번 놓기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만 들어도 우울해서 지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뭐 수학과 각오를 하고 의사를 하시니까. 한다고 할 때는 뭐 당연히 알고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그런 면에서 수가가 비슷하기만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과 비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당연히 서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감정적인 소모 이런 게 많아서 사실은 뭐 크게 상쇄되는 부분이 없는 그래서 좀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이것을 좀 다른 과랑 동일하게 좀 맞추거나 해서 좀 그러면 좀 유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소아과만 단독으로 수가를 올리는 게 쉽지가 않고 아, 그렇군요. 이게 전체 이제 국민들이 내시는 건강보험료의 이제 큰 하나의 주머니 안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예. 소아과만 올리면 또 다른 과가 피해를 가만히 받을 있지 텐데 뭐 가만히 있지 않는다기보다 실제로 보험 진료로 묶여 있는 과들은 이미 뭐 당장 일산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원래대로 진료를 하면 많이 적자를 본다. 그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험 진료를 해서는 이미 좀 적자를 보고 많이 그리고 비급여 영역에서 그나마 뭐 손실을 채우거나 뭐 사실은 뭐 장례식장이라던가 주차장, 뭐 푸드코트 이런 데서 많이 적자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소아과만 우리에게서 달라. 그거는 뭐 아무리 저출산을 갖다 붙여도 그럼 산부인과도 당연히 같이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네요. 여러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 있었던 의료 사고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그게? 그게 저희 2017년. 수학과 그게 2017년 말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그게 이제 이슈가 되고 신생아 사망 네,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그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건 이제 2019년 정도 지원하는 선생님들부터 영향을 받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그래프가 하향 꺾이기 세상이야. 시작했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뭐 일부러 뭔가 위해를 가한다. 뭐 의사고 뭐고를 떠나서 일부러 뭔가 뭐 예를 들면 성추행을 한다던가 뭐 너무 나쁜 짓을 한다던가 이러면 당연히 의사들도 저거는 면허를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의협에 그런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네. 못하는 부분이 더 많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서 결론이 완벽하게 나기 전에 갑자기 감옥에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사실 제대로 된 판결이 결정이 나거나 그 내용이 완전히 해석이 되기 전에 신생아 중환자실 교수님들이 이제 법정 구속이 되고 뭐 형사처벌을 받고 이런 내용이 이제 저희에게 들려왔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내부자 입장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볼 때 소아과 의사들의 입장에서 저는 사실 무섭고 힘들어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못 해요.
근데 지금 대부분 전국에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교수님들은 거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전화를 받으시고 미숙아가 나오면 언제라도 나오시고 대부분 1명 혹은 2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365일 당직을 쓰세요. 근데 그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죠. 반드시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숙아들은 아예 장기가 뭐 미숙하다 이게 아니라 생선 자체가 덜 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사실 저희가 다 비슷하게 수련을 받아도 정말 웬만큼 큰 마음 먹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소아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예민하시고요. 굉장히 꼼꼼하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무섭고 편하지 않은 상대임에도 그분들을 되게 정말로 존경을 해요. 저분들은 저 선택 자체가 굉장히 사명감이고 실제로 이제 365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희는 믿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러면 내가 저분들을 만약에 안 믿고 있었으면 저희도 좀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닐걸? 나보다 적어도 더 사명감 있는 분들일걸? 그래서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그리고 절대로 저기에는 나쁜 의도는 결코 없었을 건데, 라고 저희는. 고의적 우회는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이 되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사실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소아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또 작은 위험도 아이에게 주지 않고자 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안전 제일 혹은 위험 회피 이런 성향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면을 봤을 때 그러면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수 없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건 사실은 큰 공포죠. 그래서 이게 개원가도 많이 무너졌지만 예. 그분들을 지금 전공의가 많이 부족하니까 전문의를 뽑으려고 해요. 모든 병원에서 많이 모집 공고를 냅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무섭다는 게 어떤 게 무섭습니까? 그런 일이 의료사고, 네. 의사부터 군쟁이 최선을 났을 다하고 경우에 내가 그 시점에 할 수 있는 많은 걸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구속될 수 있겠다는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네. 이게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검사나 경찰이 수사하는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공포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사람의 몸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저희도 알아요. 근데 저희도 의사이면서 환자이고 보호자이기도 하고 저도 저희 아이들 소아과 부모이기도 당연히 하고. 가야 하고요. 근데 적어도 우리 모두 여기 패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옆에 아이가 배가 아파요 해도 눈이 한번 가고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그냥 그거는 의사의 사명감이 아니라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소아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막 다른 분과도 물론 재미있어서 선택하시고 또 좋아서 선택하시지만 소아과는 특히 그냥 애 보는 게 좋아서 선택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 좀 더 상처를 받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를 믿지 않는구나. 우리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소아과 의사들끼리는 좀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기신 네,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럼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이게 사회적으로 사실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이거는 있나요? 의사들에게도 슬픈 일이지만 사실 이건 환자들에게 더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소아과뿐만 아니라 소아외과 계통은 더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이런 분들인데 사실 소아는 수술도 당연히 다르고 더 어렵고 그런데 수가는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소아 마취는 아이들이 기저질환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한데 소아의 마취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제 의사가 잘못했다라는 근데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요. 아이가 다치거나 아이를 잃는 건 너무 슬픈 일이니까 감정적으로 너가 잘못했겠지라고 이제 당연히 이제 반응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러면 결국은 저는 소아는 못해요. 라는 쪽으로 점점 더 의사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피해는 의사들보다 아이들이 보게 되는 거라서 저희끼리 참 슬픈 얘기지만 애 빨리 키워라.
15살은 빨리 넘겨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위기감이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지금 이게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이렇게 인력이 부족을 하게 되면 그 내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수술을 담당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더 험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의 수도 더 급속히 줄어들 테고. 네 맞습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위험한 게 음. 소아외과 계통은 지금 50대, 60대 교수님들이 은퇴하시면 그걸 전수할 방법이 제자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지금 30대, 40대 지원하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명맥이 끊기면 사실 그때부터는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소아과 전공의가 이렇게 급감한 것도 마찬가지로 소아과에도 여러 세부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 교수님들도 이미 50대, 60대시고 그런데 이미 이렇게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다른 특별한 대책이 나오거나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이상 내년에는 그럼 몇 %가 지원할까요? 그렇게 3, 4년이 지나면 레지던트가 멸종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저도 전공의 때 교수님들께도 많이 배웠지만 실제로 1년 차 때 제일 많이 배우는 건 3, 4년 차 치프 선생님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래 소아과 의사들의 질이 보장할 어떻게 수 없는? 될지. 네.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사실 이거 걱정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온 국민이 사실 아이들을 생각하면 걱정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근데 뭐 정부에서는 이런 사태 심각성 같은 것들을 알고 있나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낮아지면서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언론도 관심을 이렇게 갖고 네. 있고. 전라북도에서 전공의 충원율 0% 못 벗어나는 소아과 산부인과에 전공의에 월 100만 원 수당을 더 준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네. 실효성이 있습니까, 교수님? 올까요? 그러면? 필수 진료 인력 해소를 위한 첫 사례라고 나온 네. 정책인데 100만 원. 1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미래의 문제고 내 인생의 문제라서 그렇죠. 4년 동안 지금 들어오는 선생님들은 3년제로 아마 수련을 받으실 텐데 그 3년 동안 100만 원을 받는 게 그 이후가 없는데 예.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며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국가 전체의 소아과 진료의 시스템이지 지금 잠시 전공의 몇 명을 늘리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지역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지역은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그렇긴 모이시기도 합니다만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는 하고. 것이 그렇습니까? 33명 중에 우리가 서울 초대형 병원 빅5라고 하는데 거기를 제외하면 서울, 경기, 기타 지방을 합쳐서 9명입니다. 그중에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수도권 이외에는 2명만 지원을 그냥 했습니다. 아예 없다는 얘기네. 그냥. 네, 없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차가 2명이 전국에 지원을 했으면 그 지역 병원들의 2년 차는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어떡해요?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당연히 입원 환자는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이제껏 당직을 쓰셨고 교수님들이? 그분, 네, 아. 50대 60대신데 내일 아침에 외래는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야간에 입원실 당직을 쓰시고 응급실 환자를 보시고 그게 2년이 지속돼 왔어요. 정상적인 진료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피곤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소아 응급실 진료는 할 수 없다. 문을 닫는 응급실이 생기고 입원을 받기 어렵겠다.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시기에는 입원이 안 됩니다. 이 분과는 입원이 어렵습니다.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방에서 애가 아프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서울로 올라와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저도 응급실의 큰 이제 업무 중에 하나가 전원을 보내거나 받거나 하는 일인데 예전에는 그래도 인근에서 왔다면 지금은 뭐 도를 넘나들고 뭐 가리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서 오고 당장 뭐 지금도 예를 들면 혈소판이 너무 낮아서 당장 이제 입원 치료를 하고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 환자가 있어요. 그 정도로 혈소판이 낮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뇌출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응급 환자인데도 입원이 안 되고 입원실이 만실이고 인근에 전원 보낼 수 있는 병원이 없고 그러면 응급실에서 정말 속절없이 계속 거리순으로 전화를 돌리고 너희 이 환자 받을 수 있냐. 그동안의 아이는 계속 나빠질 수 있죠. 그거는 시스템 때문에 충분히 치료할 수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아이들이 결국은 그 피해를 다 떠안는 겁니다. 사실 이 그러니까 119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있을 때 도별로 통계를 보면 10,000명당 1명씩, 예를 들어서 10,000명당 2명씩 있는 게 규정이라고 해도 네. 서울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만 네. 배치를 해도 5분이면 전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경북 같으면 이게 한 50분 걸리거든요. 네, 뭐니까. 그러면 사실은 공정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지방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은 응급 구조원들을 두고 10,000명당 1명이 아니라 10,000명당 4명, 5명.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특히나 지방 소아과 같은 경우는 따로 정부에서든 어떤 형태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논의는 전혀 없는 건가요? 있지만 이게 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로 수렴이 되고 정부 예산?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가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수술할 의사, 사실 의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을 할 만큼의 재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병원들이 영리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너무 커지니 국립병원이나 뭐 이런 쪽은 세금으로라도 그 적자폭을 충당을 해주는데 개인 병원이나 뭐 일반 병원들은 그거를 뭐 이사회라던가 아니면 의사 개인이 그 적자를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뭐 어느 외과 선생님이 이런 식이면 수술을 더 못한다고 얘기했더니 당신이 수술을 안 하면 우리는 적자폭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예. 그게 당연히 충분히 자원이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한 명의 응급환자가 생겨도 언제라도 대비가 가능하려면 그 한 건의 수술을 위해 나머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본인의 삶을 적어도 기본적으로 잠은 잘 수 있게끔 그렇죠. 보장을 해줘야 되려면 적어도 여러 명이 필요한데 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이것은 근데 또 뭐 의사를 더 뽑는다고 해결이 되지도 않는 것이 실제로 지금 소아과 의사, 소아과 전문의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대비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코로나 때 그렇게 폐업을 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소아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부분 더 이상은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셨기 때문에 일반의로 그냥 일반 진료, 성인까지 보는 일반 진료로 가시고 심지어 요양병원에도 가시고 미용을 다시 배우는 분들도 계시고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적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고 지원이라든가 뭐 수가 지원이라든가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뭐 국고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특별법을 만들거나 특별 재정을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예.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제 NICU 그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라던가 네. 소아응급센터가 너무 위기가 되니까 일부 수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일부 센터에 한해서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일회성이고 그 과정에서 뭐 심사를 계속 거쳐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보여주기식 혹은 그냥 뭐 장비 몇 개 사고 나면 더 이상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장비를 만약에 뭐 큰 돈을 주고 샀어요. 운영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지원금이 또 끊긴다고 치면 사실 이거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닌 거죠. 그 지속 가능한 방법이 뭘까요? 중장기적인 대책. 교수님께 이제 대책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라고 전권을 주시면 어떤 게 중장기적 대책이 될까요? 한 1분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의료계를 우리나라의 이 보험 그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예. 이걸 하려면 뭐 방법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가져온다? 의사 선생님들? 아니요, 자원을. 자원을?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이고 거기에 대한 자원이 많이 투여가 되고 있으니 그렇죠. 그 전체의 카테고리에 의료에 대한 것도 태어난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물론 필요한 다른 분야들이 많겠습니다만 예. 당장 내년 3월이 되면 4년 차들 다 나갑니다. 그들이 180명입니다. 그리고 30명의 1년차가 들어오죠. 이미 공백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그 문제를 위한 예산이 네. 어떤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뭐 네. 선생님들 지원을 위한 그 예산이 좀 구체적으로 좀 정해지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이게 지금 인구 감소 얘기하지만 아니 애를 낳았는데 또 나오는 애들은 키워는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 환경 자체가 지금 안 될 수 있다는 네. 그런 미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저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또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일 더 많아진 것 같은 무겁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진단을 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해 주신 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의 이주영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